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그리고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 사진 준비했어요. 네. 오늘 여성의 날인데 먼저 이거 잠깐. 네. 원래 여성의 날 때 고 노회찬 의원이 그 의미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빨간 장미 그렇죠. 선물했다고요. 네. 네. 이번에도 네, 유승희 의원 받으시고 또 국회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 네. 이거는 이제 아마 과거에 또 어려운 일 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장미꽃 이번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노회찬 재단에서 재단에서 이렇게 그의 좀 네.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창원 성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과연 누가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노회찬 정신을 좀 되새겨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늘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격한 표현 대신에 좀 품격 있고 그리고 뭔가 위트 있게 네. 이런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토론한 저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수없이 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프로그램에서. 사석에서도 뵙고 토론 자리에서 많이 뵀는데 네, 잘 믿겨지지가 않죠, 안 계신다는 게. 그리고 저는 특히 과거에 이제 노원병 저희 지역구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 네. 마지막에 창원 성산을 옮기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드렸을 때 그때 죄송하다 이렇게 제가 제 고향이라서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신이 나한테 왜 미안해 그러면서 네. 나는 내 갈 곳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런 여성의 날 행사도 그렇고요 노회찬 의원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챙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잔잔하게 지금 기억이 남아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이후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네,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풀려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내고 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논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슬슬 친박 분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에 재판을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율사 출신인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면 타령하는 것은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새를 불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게 한가합니까?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서 황교안 신임 대표 불편한 것입니까?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면 곁에 가서 직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유, 정의당 논평은 정말 맵습니다. 네. 네. 지금 재판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재판이 3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부당 개입 저건 확정됐죠. 네. 항소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그리고- 복역 중이죠,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군요. 네. 또 국정농단 관련 재판 아시다시피 2심까지 나왔고요. 이제 대법 남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네. 1심 나왔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없죠. 이미 형이 네. 확정되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형이
뭐 다 확정된다면 모든 재판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면 일괄 사면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속이 확정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그럼 저런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다 알면서 결국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어쨌든 아주 강한 친박 표심에 대해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1번, 2번 그 대표하는 주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네. 어려운 게요. 이미 실형을 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2년형을 받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없죠. 또 상당 부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항소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나 보석은 절대 할 수가 없는 네. 제도상 불가한 겁니다. 이 재판 때문에 사면도 안 되고 저 재판 때문에 보석도 보석도 안 안 되고. 남은 네. 거는 지금 형 집행정지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형 집행정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에는 보통 그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든가 네. 중대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지금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형 집행정지를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과연 촛불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가 내년 총선 전에는 네. 결국은 이 재판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또 사면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근데 저는 사면이란 것도 참 또다시 변수가 모호한 것이 예를 들어 과거에 그러면은 사면됐던 전직 대통령들을 생각해봤을 때 네.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란 두 분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네. 당사자로서 어쨌든 그들을 사면했을 때 저분들이 용서할 정도면은 이제 국민들도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피해자가 용서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발이 적었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죄질이 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떠받들여진 지도자지 이들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사면하겠다는 그런 권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물론 국민통합 차원에서는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분명히 주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에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뼈저리게 참여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당도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지금 논쟁거리가 아니고 형이 확정되는 올해 말이나 네. 내년 4월 총선 전쯤 확정되면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결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달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네. 2심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 설명은 사실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당 대표는 그 검사의 법무부 장관까지 한 분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근데 이제 지지층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 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저는 그게 지금 단기적인 네. 목표가 큰 것이 왜냐하면 최근에 5.18 사태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도적인 지지층이 많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수치를 유지하고 어쨌든 당의 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통적 집토끼 불러 모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이건 황교안 체제 하에서 글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총선을 앞두면 앞둘수록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집권할 수 있겠냐 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 개의 재판이 다 확정되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사면 논의가 불거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네. 지켜봐야죠. 네. 뭐. 네, 지금은 반대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름세입니다. 또 공교롭게 당 전당대회 하고 황교안 대표 당 대표 된 다음부터 올라서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네. 리얼미터 거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자, 오름세를 타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까? 네. 네,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30% 육박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25% 수준을 좀 보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해석하겠는데요. 근데 이것만 봐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민주당과. 그렇습니다. 한 자릿수로 좁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이고요.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흩어졌던 지지자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받았던 지지율이 24%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 그 의원들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보면 한국당 27.8%를 얻었거든요. 네. 대략 집도끼는 결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산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중도층과 보수층 간의 이 이념적인 간극이 굉장히 커져 있다. 왜? 한국당이 지나치게 우경화를 걸으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35% 40% 가려면 중도층을 공략하게끔 좀 더 좌클릭 해라. 네. 중도 보수를 잡기 위해서. 네. 전당대회 치르고 황교안 새 대표가 시장 찾아가고 또 저 봉하마을 내려가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당 대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님도 옆에서 이제 외시면서 보는 거지만은 네. 당 대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관성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지금 보수 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비상한 어떤 전략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시장 가기, 봉하마을 가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상식선 예측 가능한 행보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아까 말했듯이 아주 강렬한 이유 때문에 이탈한 중도층을 이런 통상적인 행보로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약간 부정적이고 네. 그렇다면은 전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결국에 국민들은 다시 총선을 앞두고 인적청산과 새로운 인물 발굴이라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과제에 어느 순간에 황교안 대표가 마주할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추상같이 처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몇 달 더 남았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 자세로 가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야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니까 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네. 그거 이상의 혁신을 해야죠. 원래 모든 선거 진다고 100% 진다 가정하고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지지율 29% 나온 정당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하다 이게 이런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게 일단 핵심 지지층을 좀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핵심 지지층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거예요. 비토정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행보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오히려 중도층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갇히면 결국 고립되기 마련인데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를 보고 정치를 하시라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 탄핵 이후에 제가 저도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뛰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사실 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라는 제안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전혀 고려 안 했던 게 뭐냐면은 수도권 선거를 바라봤을 때 어차피 영남 호남 있고 수도권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총선의 승패를 네. 가를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에서 과반 득표에 가까운 득표를 할 자신이 진짜 없었던 것이 이념적 지지층이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물론 당세가 좀 커 보이긴 하지만은 비토층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황교안 체제, 좀 새로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이 조언하신 것처럼 황 대표가 잘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면 내년 4월에 노원병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럼 아주 불리해지시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지난 보궐선거 네. 결과를 봐도 자유한국당을 이긴 유일한 지역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각 내용 볼까요? 네, 오전에 개각 명단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부터 볼까요? 뭐 누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영 의원이 이제 행안부로 가나 봅니다. 네, 물론 지금 후보자입니다. 네, 청문회 거쳐야죠. 박영선 의원이 뭐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네, 예전에 법사위원장 한 적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봤는데요. 네, 개각의 뭐 방점이라 할까요? 이번에는 좀 그 균형감이 좀 느껴져요. 그 정치인을 쓰더라도 네, 친문 색채가 좀 얇고 탕평 인사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좀 컨텐츠가 있는
장관들을 주로 인사들을 기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전문 관료들도 좀 그렇고 네. 학계 인사들도 좀 고루 쓴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2기 내각의 마침표를 좀 찍은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벌 개혁의 전도사, 네. 뭐 저격수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고요. 네. 중량감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해나갈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저 뒤에 박영선 의원 방 뒤에 상선 약수라고 써져 있는데 흐르는 대로 가지 않는 분이잖아요. 네. 거슬러 가는 분인데 네. 잘 안 맞는 표를 저는 써서. 그런데 이번에 저 장관 이제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박영선 의원은 내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희망했을 텐데 안 준 겁니다, 자리를. 네. 저는 그것의 의미는 지금 박영선 의원도 우상호 의원도 원래 하마평 올랐던 그분들도 다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만큼 서울의 다선 의원들인데 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적폐청산무드라든지 뭐 사법농단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떤 경제 분야의 해박함을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중소벤처기업부 중벤부라고 하는 곳은 이것에서 뭐 대단한 성과를 내서 내년 전까지 내후년까지 이렇게 뭔가 잘해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존재감이 큰 부처는 아니죠. 이게 네. 중소기업청 아닙니까 과거에. 근데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최근에 소상공인들 어려워가지고 비판을 받았지 정책 실패를 해가지고 네. 뭔가 점수 따기 어려운 부처이기 때문에 내심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본이 뭡니까? 지역구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로라는 아주 나가기만 하면은 거의 당선 확률이 유력한 그 지역구를 내려놓고 받은 장관치고는 굉장히 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처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네. 행정 경험을 쌓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관을 하고 싶은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디딤돌로 본 측면도 있는데 네. 경쟁했던 당내 경선에 경쟁했던 우상호 의원은 입각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검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찬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총선을 앞두고 사실 TV 토론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당의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공중파 뭐 이런 데 나가서 상당히 그 입담을 가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에 우상호 의원의 필요성 이걸 당에서 좀 크게 느낀 게 아닌가. 그걸 믿으시나요, 그런데? 저는 좀 믿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더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대체제가 없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런 어떤 우상호 의원의 총선 대비 능력에 대해 가지고 뭐 제 생각엔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저는 뭐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할 자체를 지금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우상호 의원이 입각하려고 했던 그런 부처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네.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들은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주요 지역에 뭐 전진 배치된다든지, 네, 총선 때문에 남겨놨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결국 듣고 보니까 방점은 총선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나가 있던 김현미 의원 있고요, 네. 김용춘 의원 있고요, 또 누구?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총선용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현미 네. 뭐 이런 분들. 국토부에서요. 예. 네, 그런다. 알겠습니다.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그때 복지부 장관이고 그 전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지도실장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에 오르네요. 그죠? 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버렸던 인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에 있어서 뭐 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진영 장관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적으로도 뭐 호남 인사 배려 또 그리고 서울에서 다선 의원 지내셨기 때문에 용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주 훌륭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진영 장관 이제 빠지자마자 제가 누군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바로 그 청와대 발로 이제 그 지역구에 누가 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네. 아주 좋은 분을 뽑아놓고는 왜 이런 뭐 추측성 보도긴 하겠지만은 이런 게 나와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는지 약간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여쭤봤어요. 네. 내년 총선에서 결국 오늘 개각 보니까 결국 총선 그림이 죄송합니다. 그려지는데 가장 격전지가 될 만한 곳 하나 만들어 달라. 네, 박시영 부대표 거 먼저 볼까요? 네. 아니, 보니까요. 야, 이렇게 만나면 정말 네, 재밌죠? 빅매치입니다. 네, 빅매치죠. 네. 왜냐하면 아직 종로나 뭐 다른 곳에 후보군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저 지역을 뽑았고요. 이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오세훈이라는 상품 가치가 과연 통할 거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 유력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과연 부상할 수 있느냐. 그 전에 그렇다면 오세훈이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갈이 욕구도 꽤 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추미애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네. 높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저기서 이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면 바로 이제 그렇죠. 바로 대선 대선 후보 후보로 반열에 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본 지역구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총선을 뛰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깔때기로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골랐던 네. 게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제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간에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출마할 걸로 예상되고 부산에서 하태경 의원 출마할 걸로 예상되고 이 지역구들에서 하나하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보다도 앞으로 보수 노선에 있어가지고 네. 바른미래당이 내세우는 개혁 보수 노선이 과연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게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예. 개혁 보수가 유의미한 득표를 가질 수 있는지. 예. 네. 물론 저기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더해질 수도 당연히 저는 지금 뭐 이대로 이준석 후보가 앞설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보다는. 네. 네, 덕담을 던집니다. 아, 총선이 6개월만 남았을 때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덕담으로 알고요. 다른 당으로 출마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때 가면. 지켜봐야죠. 그건 약간 악담인데요. 그건 제 아니, 듣기에 따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 당이 총선 전까지 굳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덕담이군요. 이게. 네. 늘 저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생물이다. 네. 네. 아니, 다음 근데 총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아까 제가 약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아주 유의미한 고정 득표율이 있겠지만은 어떤 선거든지 2등하러 나가는 선거 없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정계 개편이 있을 네. 것이라는 예측 정도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정책 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 법안 정개특위 뭐 진전이 별로 없고 네. 그러면서 총선은 내년 4월인데 그게 한 2월까지는 법안이 나와야 선거구제가 나와야 이게 이제 사실 선거를 2월 치를 달에 나와도 늦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올려버리면 이게 330일 후에 이제 자동으로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오늘 그러면 진짜 이건 쿠데타다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이건 대충 주말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직 총사퇴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정치적 수사일 텐데 다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저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의 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주말 내로 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330일 있다가 무조건 상정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랑 강제하기 위한 하자는 거예요. 조항인데, 네. 네. 일단 올려놓고. 근데 이게 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실 네. 민주당이 이제 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야 3당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이 판단이 또 남아 있고요. 우리 뭐 그렇죠. 비례대표가 지금 47명인데 한 75명까지 그렇습니다. 늘리는 지역구 법안. 의원을 줄였죠. 225석으로. 네. 그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결단을 한 겁니다. 어쨌든 네. 줄인 건데 이것을 과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벽이 하나 있고요. 네. 물론 그 다음에는 또 국정원법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네. 개혁 입법에 대해서 동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거냐. 저는 이제 물밑에서 상당 부분 교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준석 최고 말씀대로 한국당 압박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얼마든지 또 협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이 어쨌든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희 자막에 선거제도 개혁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지 그 안에 협상이 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올라가기 전에 4개 당이라도 합의안이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상당 부분 좀 교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국당을 완전 배제는 못하니까 선거법이라는 네. 거는 네. 중간중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한국당이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래요? 저는 네.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수능 제도 갖고 너무 오래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네. 아마 국민들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금방 나오겠습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검토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택시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며칠째 있습니다. 됐죠?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제가 원래 2달을 목표로 했는데요. 네. 좀 아직까지 확인 못한 게 있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보통 가서 좀 하는 척 하다가 제가 그 앞에서 그 택시 체험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싸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정식 취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할 때는 하루 몇 시간씩 하십니까? 매일 12시간씩 합니다. 근데 아이고, 제가 네. 이제 바라보고 싶은 거는 저는 네. 뭐 민생 체험 이런 것보다도 네. 저는 이제 이게 구산업과 신산업 충돌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시각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자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와 저 카프랩 카카오 카프랩 이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우리가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당장에 이게 주말에는 안 되더라도 제가 제 차 가지고 만약에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카풀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택시처럼 제 차 앱 등록해가지고 드라이버 신고한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제 차 몰고 그렇습니다. 저 네. 손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택시 운전 해보면서 느꼈는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카풀한다 해도 손님 한 명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택시라는 것이 거의 단방향 영업이기 때문에 네. 출근 방향 갔다가 나올 때는 못 받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한 10,000원 바라보고 저걸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어제 합의는 카풀의 그 시장 가능성을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저는 저 의미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저 합의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네.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택시 업계 산학금 제도 오랜 병폐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감차도 해야 하고 네. 또 카풀이라는 새로운 시장도 열어줘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한 것은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그 빛을 발했습니다. 굉장히 150번 정도로 농성장 찾아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저렇게 해야 합니다. 네. 모처럼 밥값하는 의원 봤다. 저는 박용진 의원의 노력 속에서 사립 유치원 문제에 가닥이 잡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말 네. 빛을 발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요 조합회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금 또 개인 택시 조합이 시위 시작했습니다. 네. 불만이 또 있군요. 네. 개인 택시 분들은 또 이 아, 합의 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했는데 뭐 다 완벽한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사회적 대타협이 하나 나와서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 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